XSFM입니다. I, D, W, K. 어제 전해드린 육군 1호, 1호. 어제 전해드린 육군 1599의 1599. 바른 부대, 빠른 부대. 어제 전해드린 육군 5163 부대 해킹 프로그램 구매 소식은 의외로 많은 국내 언론사가 다루고 있더군요. 다행입니다. 2015년 7월 재헌절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여러분께 이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앞에는 5163 부대를 1599의 1599 부대라고 읽을 뻔한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 상임고문께서 말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나간 날이 7월 17일이죠. 맞습니다. 제 연절이죠. 네.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죠?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 하는 날이죠. 아,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TV 광고, 너무 웃겨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TV 광고 하죠. 아니, 다음 네이버 포털의 맨 위에 쪽 광고판의 광고가 얼마나 비싼데, 주주총회 광고가 올라옵니까? 네, 쓸 수 있는 광고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주총회 합시다. 주식은 없지만. 진짜 평소에 좀 그런 기업 있었으면 좋겠다. 주주총회 할 때 소액 주주들 모아가지고. 제발 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의견을, 예. 진짜. 네. 삼성 대 엘리엇 건은 결코 조용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시는 순간에 주주총회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건 1라운드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네. 예. 근데 이거 삼성이나 엘리엇이나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니까 양쪽 다. 그렇죠. 관전하기 힘든 게임이죠, 이럴 때. 네. 어느 한쪽을 응원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느 학당을 더 미워해야 하는가 이런 건 저희들이 제안해드릴 수 없는데 이야기를 뭐 준비를 해볼 건 없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린 고블린과 닥터 옥토퍼스가 싸우고 있다. 재밌지. 그럼 재미라도 있지, 진짜. 사실 그런 게임인지도 몰라요. 예. 안 하는 척 하더니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예. 전 해참총장 2명이 일단 한동안 잘못 걸린 걸로 유명했었고 그리고 국가보훈처장 전 등을 해서 구속 47명에다가 불구속 16명까지 해서 63명을 기소합니다. 예. 그리고 문서 관련 범죄도 있고 알선수재 4건, 군사기밀 관련 범죄 7건, 뇌물수수와 공여에 관한 범죄가 23건, 21건입니다. 사기 등의 재산 범죄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시면은 그것은 알기 싫다 104회를 참고를 하시면은 김광진 의원이 소소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소소하다는 듯 이야기해주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합수단이 수산한 바로는 1조어치쯤 국부를 잘못 쓴 양반들이 1조어치쯤의 생계형 범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슈죠. 그동안 가급적이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신경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더는 못 참겠다. 이것은 꼭 해야겠다. 근데 더는 못 참겠다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부터 써왔던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못 참겠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하고요. 네. 더는 못 참겠어서 다이어트를 하다 말고 이제 뭐 피자를 시켜 먹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더는 못 참고서 사면을 해주는데 네. 예전에는 그 사면을 시켜주기 위해서 5만 가지 핑계를 다 댔거든요. 그렇습니다. 5만 가지 핑계를 다 댔는데 지금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핑계마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이 레임덕이 빨리 왔냐면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식으로 답하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총수들을 사면한다고 해서 뭐야.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니까 말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경제적인 효과하니까 갑자기 최근에 읽은 글이 생각이 나는데 네. 94년도 무렵에 쓰여진 글인 것 같더라고요. 94년이나 95년에. 한국에서의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쓴 굉장히 오래전에 쓴 글인데 90년대 초반에? 중반에. 왜냐면 거기 글 중에 윈도우 95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윈도우 95가 나오자
삼성전자 등의 주식이 살짝 올랐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면서 예. 수많은 경제적인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그러니까 인도 95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근데 그 악재 중에 하나가 5.18 특별법 제정이었어요. 악재 목록에 들어있었다? 네. 예. 뭐 그런 거. 아. 경제 효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경제 효과들. 중소기업 하시는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큰 기업의 회계를 다루시거나 하는 분들 하여간 지금 나라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도 약간이나마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기가 메르스 이후에 얼마나 마법처럼 얼어붙었는가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다른 방송 때문에 녹음하러 스튜디오에 나왔다가 다른 방송의 게스트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노무현 때 낯서봐라. 30년 동안 울고 먹는다. 메르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할 이야기.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텐데 그 이야기를 위한 기본교양 시간입니다. 역사와 기본교양은 그 알실에서. 그 전에 네. 저는 청와대에서 사면을 발의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사면 발의. 자, 기분 나쁘잖아. 솔선을 수범하듯이 사면을 발휘하니까 사면 발휘. 아이, 나 싫어. 이런 거 진짜로. 저 아주 불쾌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단어예요. 예. 속상해. 막 가려워요. 막. 트위터 하나 소개해드리죠. 박스 멀더님께서 며칠 전 여자분과의 통화 중에 의사 친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레지던트 이불 드립을 쳐봤더니 진심으로 경멸을 당했다.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저씨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 슬프고 화가 났다. 물뚱님이 너무나도 밉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단면을 달았습니다. 네. 기왕이면 이불 큰 이불도 한번 해보지 그랬냐고. 이불 큰 이불. 예. 그래서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라든가 뭐 그런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네. 중상 청취자 여러분, 방송은 내용만 들어주십시오. 광고랑요. 2015년 재헌절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광고와 생활. 지난주를 끝으로 스테픈 울프의 각인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테픈 울프가 아닙니다. 그 회사 이름이 은퇴를 한 게 아니고 네. 각인이 은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장님은 황야의 1인님이니까요. 그렇죠. 네. 황야의 1위 가죽 제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짧아져서 데볼프입니다. 독일말로 1이랍니다. 그래요? 더 울프랍니다. 데볼프? 네. 진짜? 그 DE가 관사로 쓰인 거예요? 그런가 봐요. 관사 이런 게 있나 독일어에 대가 있나요? 독일어에는 관사라면 데어데스템덴인데 디 데아디. 데볼프는 그 관사가 아니고 붙어서 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뿌띠 같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데볼프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거 능통하신 분들. 1인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사실 몰라도 잘 쓰지 않습니까? 네. 샤넬이 무슨 뜻인지 전 몰라요. 채널이지 뭐. 채널. 네. 부불가리. 그런 거 있잖아 왜. 샤넬 6 뭐 이런 거 그렇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번 채널. 옛날 SBS인 거야. 간혹 시장에서 유사품이 기승을 부리면 진품이 이사를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기존 구매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황야의 1위 공방에서 오늘도 똑같이 칼질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 진심 막 드러내. 오늘도 똑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인데. 네, 뭐 어떤 구매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황야의 1위에 뭐 이런저런 주문을 했는데 이런 실수가 돼서 왔다. 약간 잘못된 물품이 왔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렇다는 이유로 공방의 직원들의 등에 각인을 하진 말아라. 이러면서 황야의 1위님의 폭력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서비스만큼은 분명하다. 네. 걱정을 조금은 해야 돼요. 그 걱정은 저희가 하겠고요. 네, 여러분은 유사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외부 사이트에 있는 것은 황야의 1위님이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어제 시사 해설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역사 스페셜. 오늘까지의 도감청. 역사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지지난주에는 돋보기를 새로 하시더니 오늘은 드디어 염색을 하신 회춘의 대명사. 그런 사적인 얘기를 자꾸 방송에 공개하면 즐겁죠. 바울의 회춘. 네. 회춘왕 물특심송 상인고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염색을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하얀 머리가 안 보이니까. 예. 이게 사실 나이하고 관련이 크게 없더라고요, 머리 새는 게. 그건 유전이에요, 유전. 그것도 자식들마다 유전이 달라가지고, 저희 누나는 머리 빨리 나거든요. 저는 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 아버지가 외딴섬 과정을 좀 일찍 거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깼더니? 그 포닥보다 어렵다는 그 외딴섬 과정. 너무 외롭고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저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한 달 이렇게 바쁘게 지나다 보다가 이제 거울을 보면 손오공이 나와 있는 그럴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만약에 심각한 탈모가 온다고 해도 50세 넘어서 오면 이렇게 크게 미련은 없을 것 같아요. 50 돼봐. 하나도 안 늙어 사람은. 마음은. 진짜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어르신들 노는 걸 봐야 돼요. 저 물뚱님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노는 거 보면 아주 지인상이에요. 언제 봤어? 못 봤죠. 한두 번 껴서 구경했잖아요. 저도 일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와, 이렇게 논다 이러면서.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꼭 늙었기 때문에 염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그 전에 마무리 하나만 더 하려고. 뭐요? 제가 염색한 이유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새치가 많은 그런 핏줄이에요. 중원, 부원. 예, 그래가지고 염색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끝까지. 뭐 영세 케이블 업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 바람에. 그 얘기.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 본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한 염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지 마시고요. 오늘의 얘기 시작은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손자병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양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기원전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원전이죠.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네. 예.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무 곳에도 안 나옵니다. 네. 원래 원전에 나와 있는 말은 백전불태죠. 제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그 훈화 말씀 원고에 나올 것 같은 나오죠. 백전불패. 굉장히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된 말인데 너무 흔하게 쓰이죠. 손자병법의 세 번째 장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고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부지피 이지기면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면 매전필태가 원문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프된 문입니다. 이프된입니다. 이프된. 세 번 반복되는 이프된 문장입니다. 프로그래밍. 맨 처음이 if. 예. 그 다음이 else if. 이렇게 가는 거군요. 나를 알고 적을 둘 다 알면
100번 싸워도 한 번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전불태, 예. 대부분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첫 그렇죠. 번째 if문만을 인용하곤 하죠. 예. 두 번째는 부지피이지기.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 자기 자신은 그래도 그나마 아는 거죠. 네. 그럴 때는 1승 1부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다. 부지피 부지기 둘 다 모르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 필태다.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로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상대를 알고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자도 그 경우까지 생각을 안 한 걸로. 근데 가능하겠네요,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사원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은 모르는 그 지도자가 네네. 상대만 열심히 연구한 거야. 그렇죠. 예.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뭐 거의 매전 필태에 가깝겠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자. 네. 참고로 손자병법은 춘추시대 오왕 합려를 따르던 손무가 쓴 게 원본이죠. 그 손무냐 손빈이냐로 많았는데 손무가 맞는 걸로. 예, 그 손무가 쓴 원본보다 나중에 조조가 예, 그 위무제 조조가 예. 다시 요약하고 해석한 위무주 손자 13편. 이게 사실 지금 원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정설입니다. 예.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 손빈 문제는 손무의 손자거든요, 손빈은. 네. 손빈이 쓴 손빈병법은 완전히 다른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빈병법이 알고 보니 손자병법이다 이런 세월이 있었는데. 한때 그랬죠. 예. 손빈병법이 그 주간으로 발견이 되면서. 완벽한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완전히 이 다르구나. 손빈은 쇼빈과는 달라서 아무 데나 죽지 않았다. 션빈 말고. 근데 손빈도 좀 무섭게 죽는데. 근데 아무 데나 이렇게 여러 번 죽고. 션빈은 수시로 죽잖아요. 네. Always die. 이렇진 않았다. 오히려 안 죽은 경우를 찾기 힘든데. 그리고 션빈이 영화에서 뭔가 저수를 한 경우는 없지 않나. 쇼빈은 맨날 이렇게 스스로를 잘 모르는데 적도 몰라서. 네. 필태했다. 스스로도 모르고 감독의 뜻도 모르고. 나를 알고 감독을 알면 시즌 4까지는 사는. 그렇죠. 네. 삼국시대로 역시 또 거슬러 가봐야죠. 네. 당시에도 이미 첩보전, 정보전 첩보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진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네.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의 경우는 병력이나 전쟁 수행 능력면에서 고구려를 굉장히 큰 폭으로 압도를 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을지문덕에 비해서 정보력이 떨어졌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예, 을지문덕은 실제로 수나라가 어떤 병력으로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적진에 염탐하러 첩자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게 나오죠. 예, 그러다 잡힌 적도 있습니다. 잡혔는데 젠틀하게 보내주죠. 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2차 대전 이전에 전근대 시대에서 구라 안 섞인 진짜 100만이 동원된 게 수양제 때하고 그렇죠. 또 동진인가? 걔네가 이렇게 위진남북전 예, 때인 그때.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어떤 전투의 상황을 추정해보면 네. 100만이 다 전투병은 아니죠. 대부분 보급병이겠죠. 100만이 한꺼번에 싸우지도 않죠. 그러기 힘들죠.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들죠. 100만 명이면. 네네. 서로 얼굴도 처음 봐가지고 저인지 하고인지 모르고 서로 싸우고 우리 중대장 죽이고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패배한 다음에 당나라가 다시 쳐들어오죠. 당나라는 그때 수나라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이 고구려 사람들이 정보에 능하니까 우리는 암호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합시라는 새로운 암호문 문법을 만들어서 그 암호문으로 또 의사소통을 했는데 고구려에서 이걸 다 해석을 또 했대요. 그렇습니다. 해독이 바로 됐답니다. 예, 그래서 당나라는 또 공격에 빠졌죠. 얼마나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던 뭐 거시기 예. 이런 효율적이고 매우 독해가 어려운 이런 것이 아니라 독해가 아니라 해독이군요. 그렇죠. 신라의 김유신도 역시 정보전을 수행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신라의 김유신은 백제 대신의 몸종을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다 듣게 되는, 그러니까 스파이를 쓴 거죠. 그리고 백제 의저왕에게 금화라는 아주 아름다운 무당을 보내줍니다. 네. 미인계까지 구사하는 거죠. 그럼 정보를 빼오고 실제로 김유신이 그런 전술을 썼는지 뭐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기록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에도 정보전 첩보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정보전의 한 분야로 도청과 감청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위해서 상대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캐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고 간첩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의 은밀한 대화를 훔쳐듣고 훔쳐듣는 기법이 바로 도청이 되는 거죠. 네. 예. 뭐 경쟁 회사끼리, 그럼요. 프로 스포츠 팀들끼리 많이들 합니다. 백제 대신에 혼의 자식을 알아내고. 그렇습니다. 네.
최초의 도청은 직접 사람이 가서 엿듣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인편을 이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호비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뭐 항아리 속에 숨어 있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서 뚜껑을 덮어놓거나 럴커 마루 밑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게 지붕에 매달려서 처마 밑으로 고개를 내밀고 네. 방에서 하는 얘기를 엿듣는. 이러려면 약간 무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지붕을 소리 없이 뛰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몸도 가벼워야 돼요. 예. 근데 그 영어권에서도 비슷하게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eavesdrop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eavesdrop입니다. 예, 그 eaves가 바로 처마입니다. 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처마에 매달려서 엿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라는 말로 eavesdrop이라는 말을 아직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도청은 점점 이제 기술의 발전과 맥을 함께하며 발전하죠. 그렇습니다. 예. 유선전화가 발전하면서 도청 기술이 따라서 발전하는데 이때부터 도청의 이름이 바뀝니다. 유선전화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와이어. 와이어에다 뭘 붙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와이어 태핑이 됩니다. eavesdrop이 와이어 태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미드나 이런 거 보면 와이어드라고 하면 예, 와이어드. 너 선 달고 왔냐? 너 와이어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도청 왜 있냐? 도청 장비를 뭔가 조그마한 무선 장비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버그라고도 하죠. 그래서 버깅도 도청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그 와이어드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게 버깅이죠. 네. 짜증나게 하다를 제외하면 그렇죠. 도청하다. 예. 그러다가 이제 무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이 없어지죠. 그래서 와이어 태핑은 와이어리스 태핑으로 바뀝니다. 예. 블루투스 태핑. 그리고 장거리 무선을 듣는 건 이제 라디오 인터셉트, 전파 간섭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라디오 인터셉트도 하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젠 선으로 음성 신호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가잖아요. 네. 요즘엔 데이터 태핑 또는 웹 데이터를 가로챈다고 해서 웹 태핑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도청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죠. 도청 기술이 하나가 나오면 그 도청 기술을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이 나오고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이 나오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도청 기술이 또 나오고. 네, 일반 상식입니다. 시장에 갔더니 자물쇠 파는데 열쇠 파는 놈 없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창과 방패 할 때 안 뚫리는 방패 나오면 그거 뚫을 수 있는 창이 또 나오고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또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이 발전한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당연하죠. 중세 유럽에서 정조대를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조대는 효과가 없었다. 왜? 왜냐하면 그걸 만든 사람이 동네에 있는 대장장인데 그 대장장이가 열쇠가 없겠냐? 자기가 만든 거 열쇠를 못 만들겠냐. 그렇죠. 죽여버리면. 다른 동네 옆 동네 대장장이가 그렇죠. 네. 대장장이에 씨를 말려놓지 않는 이상. 그리고 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이제 어떤 특정한 하나의 라인을 훔쳐듣는 것을 도청이라고 보통 부르고 광범위한 라인의 내용을 다 상시 지켜보는 것을 감청이라고 하죠. 감청은 이제 보통 모니터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선 통신의 경우는 도청하는 게 조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 선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회선을 전화기 여러 대에서 나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동시에 들면 예. 누가 통화하고 있는 다른 전화기 들면 소리 네.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옛날 방식인데 맞아요. 그때는 소리가 이상하게 음질이 줄거나 잡음이 늘어나면 도청의 위험이 있다라고 했지만 네. 요즘같이 전자교환기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지직될 리도 네. 없고 그쪽으로 데이터가 막 나누어져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사돼서 넘어가는 거니까. 요즘 복사되는 거죠. 옛날에는 나눠지는 거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옛날에는 복사라도 되면 하드디스크 돌아다니는 소리도 났겠지만 지금은 SSD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소리까지도 안 나죠 이제는. 네. 네. 무선의 경우는 이제 공중을 날아가는 전파를 수신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도청이 약간 더 쉬웠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암호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네. 무선 통신을 도청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네. 무선 통신 장비는 이 암호화 기법이 보안 문제도 그렇지만 통신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일 주파수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주파수 채널을 여러 개를 쓰면서 네. 뭐 프리퀀시 호핑 뭐 이런 방식으로 주파수가 맞아. 일정한 간격으로 막 바뀝니다. 네. 이 바뀌는 순서의 테이블이 양쪽이 같지 않으면 못 따라오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도청하기가 한결 어려워지는 거죠. 뭐 이런 그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레이더에도 적용이 되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예. 레이더를 여러 주파수로 흩뿌리기 때문에 자신이 레이더에 잡히고 있는 줄 모르는 그런 그렇죠. 레이더가 예. 있는 거죠. 흩뿌린다고? 그러니까 여러 주파수로. 주파수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예. 하마처럼? 예. 하마처럼? 하마의 영역 표시. 여기저기 뿌리는 하마. 네네네. 예. 나 지배당해 이제 큰일 났어. 마사오에게. 가끔은 사람도 여기저기 뿌리는. 네. 네. 예. 결국 도청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도청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싸움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그저 한 발 앞서기 싸움입니다. 한 발 앞서기 싸움. 한 발 앞서기 싸움이다. 저 녀석이 당장 듣지 못하게 하는 정도. 그렇죠. 그것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예. 당장 못 듣게 한다라고 말하면 영원히 임시방편 서로가. 계속 서로 임시방편으로 가는 거죠. 네. 최종 결론은 있을 리가 없는. 아니면 야구에서처럼 사인 홈치기를 금기시하든가. 세상의 금기, 그런 어떤 인간의 의지를 막을 만한 금기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하고 싶다면 다 하죠. 프로스포츠의 존재 가치가 그거죠. 사람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것들을 안 해가면서 그렇죠. 경쟁하는 모습을 봐야 재밌으니까. 그게 스포츠니까. 예. 스포츠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생활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은 그 대화 내용을 엿듣기를 원하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그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자원.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리고 그 대상의 만만함은 어느 정도. 그렇죠. 이 막는 대상의 쪽의 만만함. 자원. 네. 대상의 만만. 그렇죠. 많이 만만할수록 쉽죠. 네네네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도청 문제와 도청을 막는 문제는 권력과 자본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본과 권력의 전쟁이 과거에는 다 그렇게 벌어졌죠. 국가 사이 전쟁 당시에 양쪽 당사자. 이렇게 벌어지면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습니다. 왜죠? 전쟁에 이기기 위한 거니까. 살아남기 위한 거니까. 도덕성이라기보다는 명분. 명분이 있죠. 명분. 그런데 그게 국가 권력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다면 명분도 없고 도덕도 없게 되죠. 네. 상황이 점점 추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문제로 도감청을 실시할 때 국가 권력이 철저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도감청의 필요성을 꼭 인정을 하죠. 왜냐 국가 안보를 해야 하는 움직임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항상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기가 일반적인 거죠. 네. 예. 도감청을 담당하는 실제 그걸 시행하는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그런 절차를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예, 자신들의 능력을 억제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감히 법원이 이걸 좌우한다. 잘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막느냐 아니면 못 막느냐에 따라서 정보기관에 하청을 주질 않나. 뭘 사오질 않나. 네. 네. 역사적으로 정보기관이 가장 크고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존 에드거 후보 국장 시절의 FBI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사찰의 개념을 실제로 수행하고 고안해낸. 그리고 창안해낸. 모든 방법은 다 만들었어요. 사찰의 아버지. 예. 존 에드거 후보. 존 에드거 후보. 1924년 FBI의 전신인 수사국의 국장으로 임명되어 1935년 미 연방수사국 창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용되는 많은 현대적 경찰 수사 기술을 도입한 인물이며 마피아와 갱스터의 시대인 1930년대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했고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 스파이 적발, 냉전 시대에는 동유럽과 쿠바의 스파이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적인 반공주의자로 미국 내 모든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을 가능한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무력화시켰고 인권운동가들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고 믿어 평생 미국 내 인권운동과 소련의 관계를 찾아내려는 헛수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를 그토록 증오했던 일생의 기록과는 달리 게이라는 설이 194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빌딩에 이름도 써 있잖아요. FBI 빌딩 가면 그 입구에 후보 이름 써 있습니다. 사찰 빌딩. 예. 네. 사찰 빌딩? 네. 절 같다. 그럼 사찰이겠죠. 네. 사찰하는 절은. 그럼 불법 사찰은 이제 불경을 읽어주는 사찰. 그렇다. 부처님의 법을 설파하는. 그렇죠, 사찰. 예. 사찰. 네. 그럼 모든 절이잖아요, 그냥 모든 절. 연애용 개그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써먹지 마세요. 사회관계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개그를 연애할 때 써먹겠다고 꺼내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분이 이상한 거야. 왜 그걸 왜 써, 거기서. 갈수록 죄가 뻔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찰은 그냥 일상적인 절이다. 네. 일반적인 절을 얘기하는 거다. 엄청난 비난. 네. 약간 손자에서 시작한 것 치고는 엄청 빨리 현대로 왔네요. 빨리 왔죠. 네. 그러네요. 네. 존 에드거 후보는 1924년에 그 FBI 전신 수사국의 국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924년에. 그리고 1972년까지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 이러면 거의 48년. 1차 대전 직후부터. 그렇죠.
베트남 전쟁 때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 움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뭐 이런 민주주의 국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시는데 몇 년이야? 대한민국에 비교할 만한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누구요? 김대중. 김대중 주필이죠.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네. 저 김기춘인 줄 알았어요. DJ 김대중 대통령 말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김대중이 존 에드가 후보하고 입지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다고 볼 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불법적인 기술을 상당히 많이 벌써 정권을 몇 개나 겪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존 에드가 후보는 사실 김대중하고 비교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예. 이 사람은 필드 제너럴이에요. 필드 제너럴. 이 사람이 여기 있던 시절에 있었던 전쟁만 해도 몇 개예요. 지금 20세기 역사의 산증인인 거예요. 주요 전쟁, 예. 스페인 내전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개입했죠. 오, 대단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FBI가 생기기 전에 전신인 수사국의 국장으로 부임해서 FBI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FBI의 왕이었죠. 수사국이면 영어로 브루 오브 인베스티게이션이니까. 그렇죠. 브루. 똑같은 거 아니에요? FBI. 사실은 이제 부루한 수사기관. 이거 저 애들 감기약. 부루.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FBI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미국이란 국가를 쥐고 흔들게 된 근거가 그 이유가 바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예. 실제로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나 조세프 케네디 같은 경우는 에드가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게 죽인다는 거 아니고 숙청하려고. FBI 그만두게 하려고. 축출하려고. 그런데 후보는 거기서 이제 다른 카드를 많이 내밀었겠죠. 네. 결국 포기합니다. 이 후보의 권력 역시 도청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증거자료에서 나온 거고 그 대상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가 이름하는 역사자의 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마틴 루터 킹, 진짜요? 존 스타인백,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50년 동안 민주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뭐 진보 운동, 네, 인권 운동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약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그냥 뒀으면 미국 공산당의 최초의 수장이 될 수 있은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 정치적으로 새로운 뉴페이스들 정말 못 올라오게 막는 일은 이 사람이 다 했다라고. 다 막았다.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심지어 후보가 추방했던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복귀해서 대법원장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막 추방했던 적도 있다. 후보가 사망하자마자,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이제 은퇴를 한 거거든요. 종신재직을 했어요. 종신재직을 했거든요. 본의 아니게 얼마나 미국 사회가 후보를 두려워했었냐면은 이제 세습만 하면 되겠네. 후보가 사망하자마자 바로 미 의회는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합니다. 네. 이전에는 임기 제한도 못했던 임기도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임기 제한 자체를 입법도 못한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는 거죠. 너 그저께 뭐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진짜 무섭구나. 그리고 이 10년의 임기를 넘어서야 할 경우에는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못하게. 후보가 정말 무서웠던 거죠. 어쨌든 간에 후보 같은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역사를 바꾼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가 썼던 방법을 국내에서는 누가 어떻게 썼는가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예. 도감청도 특기였고 그리고 도감청을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해당 조직에 맞아 들어가는 세작을 그렇죠. 세장이나 밀정을 집어넣는 방법 혹은 가짜 편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법정에서 꺼내 흔들도록 만드는 방법 엄행부가 그렇죠. 잘 쓰다가 며칠 전에 김경준 씨가 다 무죄 났죠? 예. 다 승소했죠? 가짜 편지 사건. 네. 예. 그 루트까지 넘어가면 조상은 에드가 후보입니다. 네. 존 에드가 후보. 천재적이죠. 예. 자, 이제 에드가 후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역사는 발전했을 겁니다. 진보했을 거고. 하지만 그 결정적인 고비고비마다 도청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이런 사례는 차고 넘쳐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예. 손자에서 존 에드가 후보로 넘어오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네. 야, 이거 기원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야, 이거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시 사례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얘기 들어보죠. XSFM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엄마가 나 살 빠진 거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삐졌어? 요새 내가 입맛이 없잖아. 에이, 별 수 있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그나마 존 에드거 후보의 막강한 권력에 저항을 했던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데 FBI를 일단 쪼개요.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를 CIA로 분리해내죠. 그 원래 OSS. OSS는 군기관이었고, 군대기관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40년대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무렵이고 한국전쟁이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되죠. 네. 이때 그 47년도에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NSA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도 역시 해리 트루먼이 만든 기관이에요. NSA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신호를 수집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기관이죠. 수집 역할입니다, 주로. 네. 사람들이 그 신호를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쓸어 담았냐면은 사람들이 NSA를 가지고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가 아니라 노 시크릿 애니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미 국가안보국 1952년 트루먼 대통령 당시 설립되었으며 CIA처럼 첩보와 공작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안보국 내 대학교, 자체 발전 시설, 방송국 등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NSA는 소속 및 관련 종사자가 도합 5만 명에 이르는 조직으로 책정되는 연방의 예산은 CIA의 190% 내외입니다.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 나오는 확대하면 확대한 대로 자세한 그림이 나오는 차 번호판도 읽고 행인의 신원도 밝혀내는 화상 정찰 위성을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NSA가 그 메가더가 자기 참모들과 하는 얘기를 도청을 합니다. 메가더. 예. 한국 전쟁에 아랍식으로 표현하면 더글라스 빈 아더. 예, 아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빈 아더. 네. 그때 이제 메가더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유출되냐면은 전쟁을 확전시키겠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끝을 안 내고 확전을 시켜서 중공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 이참에. 예, 이참에. 현김의 왕까지. 예.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중공을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 이거죠. 압록강을 넘어서. 한국 통일로 끝내기에는 아쉽다. 예. 이게 사실은 나중에 공개적인 다툼으로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요? 최초로 트루먼이 메가더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NSA의 도청 덕분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메가더는 공공연히 중공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핵 공격을 주장하죠.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죠. 그렇게 하면서 메가더의 해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트루먼은 NSA의 보고를 듣고 메가더는 우리의 정책과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트루먼은 메가더의 해임에 대해서 예. 명령 불복종이었다. 잘리는 거 당연하다. 물론 전방에 있는 군 지휘관이 본국에 있는 행정부 최고의 권력의 의중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해임하는 게 정상이죠. 그걸 내비두면 쿠데타로 이어지는 거고. 어쩌면 그 메가더가 밝힌 포부에 비해서 전투력이 따라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트루먼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예. 네. 이때부터 이제 NSA의 도감청 능력이 거의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NSA가 모아온 무지막지한 양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NSA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을 고용하고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도입하고 그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요즘 말로 빅데이터. 그렇죠. 당시 이미 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던 예.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소수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움직여야 빅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NSA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다수의 데이터를. 그렇죠. 다수가 엄청난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하죠. 얼라드 오브 데이터. 예. 이 메가더 해임 사건도 역시 그 도청이 역사를 바꾼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 언급할 만한 사건은 72년도에 있던 그 유명한 닉슨의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한두 번 오르내린 얘기가 아닙니다. 워낙 유명해서. 네. 예.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징은 분명히 국가 최고의 권력이 배후에 있었긴 하지만 공식 기관을 동원한 게 아니었다.
사적인 기관을 동원했다. 네. 사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이제 검거된 그 사람들은 대통령 재선위원회 소속 사람들이었어요. 대통령 재선위원회. 예. 그런 게 국가에 바로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이거. 그 무슨 위원회입니까? 대통령 개인 기관인 거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그 캠페인 하는 캠프의 소속팀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그거죠. 예. 선거운동하는 선거운동 팀이죠. 선거본부. 예, 그런 식이죠. 네. 이게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도청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걸렸던 그 사람들이 네. 닉슨 진영에서는 이제 그냥 이건 절도 강도 사건이다. 좀도둑이 들어왔던 거다라고 처음에 오리발을 내밀다가 결국은 이제 그 유명한 딥스로트. 네. 딥스로트. 예, 딥스로트라는 사람이 이 사건의 전모를 제보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별명이에요? 별명이죠, 별명이죠. 목구멍 깁스키.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장편 포르노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하죠. 초장기 상연도 됐던. 네. 예, 맞습니다. 목구멍 깁스키. 목구멍 깊숙이 1972년작. 최근 개봉했던 아만다 사이프리드 주연의 영화 러브레이스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미국 포르노의 상징적인 인물 린다 러브레이스가 주연을 맡은 규모 있는 자본과 전문적인 각본을 갖춘 대규모 상업 포르노물의 효시격인 영화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가 닉슨 행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기사를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고발자의 별명이기도 한 목구멍 깊숙이.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이사가 당대 성공작인 그 포르노 영화의 제목을 따서 고발자에게 붙여준 별명이라고 하지요. 그 결과 이제 그 사건이 확대되면서 닉슨은 결국 사퇴를 하게 되는데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렁차네, 이거 신제품 좋네, 이거. 진동을 분명히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계속 울리지? 그게 바로 LG 파워. 그리고 또 그 워낙에 낡은 걸 오래 쓰시던 분이 갑자기 바꾸면 모든 면에서 강력해요. 이 신제품은. LG 파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동 완전 이렇게 끄는 걸 모르겠어. 밑에 휴지를 대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씨. 알아보지 마세요. 네. 어떻게 되겠지 뭐. 부수진 마시고요. 네. 던질 뻔했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왜 네. 이런 기계 같은 거, 이런 전자기기를 다루다가 또 물뚱님을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비유한다. 쉬 포기하시는지 이렇게. 그러지 마.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눈이 침침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진짜 잘 놀려. 내 탓이 아니야. 네. 네. 잘하면 그 기록을 깰 뻔한 사람도 있긴 있었죠. 누구요? 클린턴. 아, 그렇죠. 예. 사실 클린턴이 사퇴했으면 정말 쪽팔린 기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각계각층이 이 건은 사퇴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런 경향도 있죠. 네. 닉슨은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게요. 자신의 대통령직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가지고 부인까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죠. 뭐 그런 셈이죠. 닉슨이 단지 자신의 사설기관, 사적인 조직을 이용해서 도청을 했다라는 문제 이후로도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이 사건을 FBI가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 FBI의 수사를 CIA를 동원해서 방해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큰 범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를 다 부인을 합니다. 한국 같으면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국정원과 검찰? 뭐 보안사가 수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방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죠. 검찰은 급이 다르고 검찰은 공식적인 기관이니까. 예. 연방수사국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그렇죠. 있어야 그런 싸움이 나죠.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닉슨이 사임하게 된 이유는 별로 다른 건 없고요. 국민 여론상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네.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 안 했다고 우겼다. 게다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부려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보기엔 얼마나 이채로운 이상한 무슨 텔레토비 동산에서 일어난 일 같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네. 결국 닉슨을 물러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불법 도감청 문제였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권력자가 불법 도감청을 제도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네. 이게 상식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또 국내로 들어와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도청 사건이 있습니다. 청와대 도청 사건. 예.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니죠. 우리 정부, 우리 청와대가 미국의 해외 도감청의 피해자가 된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뭐 도감청 당하지 않았나? 뭐 항상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원래는. 권력자가 국내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도감청하는 것을 엄청난 범죄로 간주해서 네. 대통령을 사임시키기까지 한 나라였던 미국이 해외의 다른 국가를 상대로는 상시적으로 도감청을 하고 있다. 네. 모순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네. 예, 모순적인 문제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1976년에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미 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구워 삶았다. 네. 뭐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대대적으로 폭로가 되는 바람에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 당시 한국이면 제3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제3세계죠. 예, 예. 이런 나라 국가들이 예. 워싱턴 가가지고 의원들한테 로비하는 게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법을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로비도 합법적인 로비가 있고 불법적인 로비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박동선 게이트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도청을 했느냐라는 게 밝히질 않았어요. 네. CIA가 청와대를 도청했다라고까지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건 문제 좀 심각합니다. 도청을 할 때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도청 장비를 청와대에 설치했느냐? 대통령 집무실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 문제는 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예.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하기를 이게 어떻게 도청이 가능했냐면은 미국 측 요원이 청와대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서 청와대 유리창에 특정 주파수의 전파, 레이더 비슷한 전파를 쏴서 그 유리창 안에서 대화하는 음파가 유리창을 진동시키는 그 진동을 감지해서 도청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고 CIA가 이걸 사용했다. 그리고 그게 미국 대사관에서 청와대에 거리면은 작동 가능하다. 네. 에이, 설마? 실제입니다. 실제요? 예, 그런 장비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다 확인되고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그 어떤 유리창의 진동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기술을 막기 위한 유리가 또 개발됩니다. 네. 70년대에 이미.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예. 공격과 방어가 기술이 그러니까 계속 발전한다. 이런 게 나오면 그 유리창을 뭐 2중, 3중으로 만들면 괜찮겠죠. 진동을 안 하면 되잖아요. 유리창이. 네. 실제로 요즘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거나 했을 때 그 현지에 있는 건물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그 캠프에 텐트 같은 게 있습니다. 가설할 수 있는. 그게 이런 식의 도감청을 막는 기능이 있는 텐트에서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겠죠. 예, 그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 어떤 거냐면 이런 정도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왜 우리를 도청하냐. 우방국끼리. 네. 라고 했는데 76년 11월 달에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으로 타전한 비밀 전문 내용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공개가 됐죠. 네. 그 내용이 그 박동진 당시 외무부 장관이 스나이더 대사를 불러다 놓고 제발 미국 정부의 청와대 도청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해달라. 라는 요청을 던집니다. 이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개인의 입장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네요. 그냥. 예.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뭐 무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라고 애걸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우 20세기적인 예. 센 사람들에게 매맞고 돌아다니는 폭력적인 남성의 반응이죠. 그렇죠. 이거 뭐 진짜로 선조가 명나라 황제한테 뭐 보내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예.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해달라 제발. 야 내가 맞아서 진짜 아픈데 안 때렸다고 해달라. 그런 얘기죠. 뭐 본인이 예. 어렵고 두려워 마음이 마음이 불안하고 점여옵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공문서에 등장하는 건 전근대 동아시아 질서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아 그런 붙는 표현 있죠. 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세 번 찌우며 하해와 같은 황은혜 뭐 이런 거 이마에 아니에요? 피가 철철 흘렀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아주 꽤 우리 사회를 달궜던 도청에 관련된 사건이고요. 뭐야 이거 진짜 마인드부터가 전근대잖아요. 그게 바로 70년대예요. 우리 사회 70년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으로 시간을 좀 타고 내려와서 92년도. 92년도에 유명한 초원 복집 사건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단일 복집으로는 가장 유명한 복집 아닌가요? 대중적 인지도가 국내 최고인. 네. 예. 프랜차이즈 복집 제외. 그리고 그 이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단일 복집은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예. 보거와 초원은 왠지 보고는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보고 같은. 텔레토비 동산에서 무슨 바다 산삼집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다 산양집. 그렇죠. 씨곳. 이런, 초원 복집은 윈도우즈 배경화면 그런데 보거가 이렇게 걸어다 논일고 있는. 뭔가 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역설적인 그런.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윈도우 배경화면이 실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다며요. 실제 찍어 온 사진이죠. 초원 복집. 근데 그렇구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주변에 몇몇 체크맨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다 안다고 그러죠. 그렇죠. 알잖아요. 초원복집 사건 딱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남이가 딱 나오죠. 제가 물어보죠. 누가 누구를 도청한 거냐? 누가 누구를 도청한 거냐? 사실 이게 그 제목만 알고 내막을 잘 모르는 사건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여러분께서 이건 우리 방송에서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네요. 누가 누구를 도청했느냐? 누가 누구를 도청한 거냐 도대체? 그리고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처벌을 받았느냐? 이게 상당히 웃기는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실장, 비서실장, 춘이 오빠. 춘 오빠.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크리스 옥스프링이 아니라 이분이 과연 불로초를 안 먹었느냐 이거나. 이게 92년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이분 그때도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청을 주도한 거 아니고 거의 김병지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제가 보기에 레드가 후보에 가까운 사람은 김대중 주필보다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보기관을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김기춘은 한동안 메인 로스터에 없었잖아요. 빠졌죠. 중간에 플레이를 안 하다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컴백을 했잖아. 십몇 년 만에. 이 몇십 년이지. 권토 죽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근에 비서실장이었던 그분이 부산 대연동에 있는 초원복집에 부산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모읍니다. 대부분 이제 지역 기관장 또는 당신은 안기부였으니까 안기부 부산 지부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소장 이런 지역에 꽤나 역할이 있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가 2인칭이가 이런 그 민간에서 먼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1인칭이다. 이런 우리는 나다. 근데 이때 시점이 진짜 이것도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니. What? 철학적이잖아요. 복수 1인칭이 복수 3인칭인가? 그렇죠. 문법 강좌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스인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문법과 철학 강좌를 했더니 불법적인 선거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선거 운동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뒤에서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그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은 다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관의 녹을 먹는 인물들이니까. 당시에 왜 그런 모임까지 가질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가 이제 92년 대선을 앞두는 시점이었고 그 김영삼 후보가 3당 합당 이후에 여권의 대선 후보를 자리를 잡았고 그렇습니다. 상대는 김대중 후보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김대중 후보가 아니었어요.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왕 회장이죠. 엠페러. 그 정주영 씨가 답답했는지 직접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해서 아파트를 왕창 지어서 3분의 1 값에 공급하겠다는 둥,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들겠다는 둥, 막 이런 어마무시한 사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허무맹랑한데 근데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면 할 것 같은 이런 공약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우중과 더불어. 그리고 동물을 사랑해서 대규모로 이끌고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했죠. 이 사람이 부산 지역의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상당히 큰 폭으로 침식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기춘이 조작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이미 지역에 의한 구도는 움트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저쪽 동네의 1위는 김대중이 분명했고 위쪽 동네의 2위가 정주영이 분명했는데 영남을 갈라먹고 있다. 라는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김영삼 진영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확실히 거제 출신이니까 이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칠 만한 김영삼 후보를 더 띄워야 한다. 그렇죠.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라도 유권자를 결집시켜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도청을 한 사람은 정주영 후보 쪽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정주영 후보 쪽 사람이 전직 안기부 직원을 동원해서 헤드헌팅을 하여 전문가를 동원해서 도청을 해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측에서는 이것은 음모다.
무슨 자 그냥 음모다. 음모톨로지 하고 있죠? 예, 음모톨로지죠. 네. 예. 어떤 부분이 음모라는 건가요? 그냥 다 음모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남이가 거기서 했던 우리가 남이가는 그 메뉴판에 써있던 걸 읽었을 뿐이다. 우리가 남이가 탕. 네. 우리가 남이가 18,000원. 네. 그리고 너도 이거 할래? 이렇게. 네. 다 같이 의견을 통일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외치고. 네. 예. 주류 언론은 음모론이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고. 네. 증거가 나왔으니까 도청이 더 문제다. 네. 어떻게 선거 기간 동안 상대편 진영 사람들을 도청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결혼 후에 9번째 남자를 바꾼 아내가 마지막에 걸렸을 때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날 도청한 거냐. 그렇지. 이건 사실 92년부터 지금까지도 몇 면이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이죠. 미풍양속이죠. 그 고발자를 더욱더 호되게 혼내는. 내부 고발을 하면 감히 내부 고발을 하다니. 네가 제일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 면면한 역사의 피해자죠. 노회찬 전 의원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김영삼 후보가 역풍이 불면서 이익을 봐요. 그렇습니다. 정주영 후보는 망해요. 그렇습니다. 진짜 완전 망했어요. 예. 이때 녹음 파일 녹취록이 다 공개돼 있으니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복집 이름만큼이나 역설적인 상황이죠. 역설적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내 3당의 실험에 가장 큰 성공 사례일 수 있었던 그렇죠. 통일국민당의 실험이 이 초원복집 사태 역풍으로 급격하게 세가 꺾이면서 망해버리는 길로 가죠. 네. 예. 이랬던 사건이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정주영 측이 김영삼 측을 도청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김영삼 측에는 춘희 오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영삼 측이 이익을 봤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정주영 후보가 성공했다면 그 아들의 운명도 많이 바뀌었겠네요. 아드님 운명 뭘 바뀌어? 여기서 뭐 달랐을 것 같아요? 뭐 새누리당에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죠. 국민당에 있었겠죠. 근데 그 당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하면서 버스비가 70원이란 말 안 했겠어요? 만약에 이때 정주영 후보가 성공했다면 정몽준 의원에게 달라졌을 건 없어요. 더 크게 달라진 것은 현대 일가에 머슴으로 계시던 분이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명박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명박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세상 모든 역사의 흐름이 단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은 안 돼요. 하긴 역사적이 그렇죠. 그게 박 대통령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도 한번 해먹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럼요. 네. 어맹분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예요. 60억 분의 1이에요. 자, 이 초원복집 사건만 해도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의 도청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간 사이의 도청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긴 하죠.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공식 기관의 도청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림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림. 예. 조미료 얘기 아닙니다. 미림은 조미료라기보다는 음식을 할 때 만드는 맛술. 네. 맛술 상표로 유명하죠. 네. 예. 그 미림팀은 91년부터 98년까지, 즉 노태우 시절부터 시작돼서 김영삼 정권을 거치는 기간 동안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서 운영하던 비밀 도청팀의 이름입니다. 도청만 하던 팀입니다. 근데 무슨 도청팀 이름이 이래요? 좀 이따 설명이 나오죠. 93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해체되었다가 1년 만에 바로 다시 재조직됐고요. 미림팀이 도청한 결과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게 직보가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당시 그 김영삼 정권 시절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죠. 그 대통령의 친아들이 국정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 요즘 트위터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시던데. 요즘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만 하세요.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한테 권력을 빼앗잖아요? 되게 착해지고 현명해집니다. 갑자기 옳은 말을 막 하죠. 권력이 없으면. 예. 그전에는 막 신나게 대군 노릇을 하다가 과연 그 미림팀의 이름 미림은 왜 미림이라고 했는가? 미림팀이 도청을 한 장소가 주로 고급 한정식 또는 요정. 진짜? 이런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도청을 하는데 현장 요원들을 투입한 게 아니라 그 식당이나 그런 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을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종업원들이 대부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예. 도청 장치를 심기 좋은 의상을. 그렇죠. 네. 어떻게 생기면? 한복을 입힙니다. 한복. 이렇게 가리기가 좋죠. 예.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에 수풀림자를 써서 미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건 뭐 그쪽의 얘기니까. 그리고 뭐 고급 한정식이나 요정 말고도 골프장 또 룸사롱까지도 다 이 손을 뻗치고 있었다고 하고 한때 미림팀의 도청을 도와주는 그 접객업소의 종업원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을 망원이라고 부르는데 망원?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다.
망원. 망원동의 망원이 예, 아니고. 그 망원의 숫자가 4,000명이 넘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종업원들은 그걸 왜 해주느냐? 돈도 주고 그 사람들이 닥친 법적인 문제점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뒤를 봐주고 세금 같은 거 좀 깎아주고 든든하겠네. 예, 굉장히 든든한 거죠. 이런 식으로 도청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웃겨요. NSA가 하던 짓을 한국적인 버전으로 컨버전을 했더니 똑같이 국가가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퍼포먼스 하는 건 유흥업이에요. 그러면 한국적인 거야. 이 미림팀에서 도청했던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확대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림팀에서 삼성과 관련된 검사들과 이런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도청 테이프가 왜 안기부 바깥으로 흘러나왔느냐? 왜죠? 이 미림팀에 관여된 실무자들이 그만두거나 안기부에서 쫓겨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씩 쥐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자료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애국을 해야겠으니 가지고 나가서 위킬릭스에 뿌려야지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심각해서 국익에 손해가 되겠는데 어디에 팔면 얼마를 받을까 그렇죠. 생각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들고 나온 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은 못하고 그 재미교포 모 씨에게 넘깁니다. 뭐 집중 팔고 돈을 받았겠죠. 네. 재미교포 모 씨는 삼성 임원들을 협박을 합니다. 네. 이학수 구조본에 계시던 이학수 씨 네.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협박을 해요. 삼성이 받질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언론에 퍼뜨리겠다. 네. 그러면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이 테이프를 넘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엑스파일이 세간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은 이걸 효율적으로 다 통제를 해서 막아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애꿎게 피해를 본 사람은 노회찬 전 의원과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디펜스 하면 삼성이다. 하긴 그 디펜스 하는 걸 보면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 삼성물산 이용이 무슨 소리를 할지 아는데 네. 이거는 이용에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삼성을 걸어 넘어 잡아뜨릴 수 있는 건 다른 돈밖에 없어요. 더 큰 돈. 해지 펀드 이런 그러니까 거. 그 정도로 강했다라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삼성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전 그냥 어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주주총회를 한다. 알았어. 알았어.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미림팀 사건을 보게 되면은 국가기관, 국가의 공적기관이 나서서 어떤 이런 더러운, 더티한 작업을 했을 때 그 담당자들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더러운 일을 맡게 되면 사람은 결국 더러워집니다. 네. 부당한 이익을 노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확산되기도 하고 내가 누구 쫓아고 그렇죠. 내 손만 이렇게 더럽혔느냐? 그럼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이 미림팀 사건을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폭로했던 의원이 2005년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이죠. 최재천 의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미림팀의 규모를 밝혀냈고 또 미림팀 말고도 추가적인 다른 비밀 도청팀이 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재미있는 사실은 미림팀 관련 수사가 착수되면서 검찰에서 미림팀이 만들었던 다량의 녹음 테이프, 도청 테이프를 압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검찰 고위층의 비리가 담겨있는 테이프라서 부장님, 과장님 아는 사람 이름이 막 나오는 거죠. 지검장님. 예, 그래서 그 검찰에서 그걸 상당 부분 파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막 맷돌에 넣어 갈고 막 그러니까 이러라고 실제 워딩을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기술은 이제 뭐 USB나 뭐 이런 마그네틱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 테이프죠, 테이프. 힘들죠. 예, 테이프는 뭐 불에 태우거나. 테이프 중에 제일 비싼 테이프라면 이제 데이터 저장용 광학 테이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 근데 그런 거라고 해도 그냥 불러오면 이렇게 잘 타요 또. 굉장히 98년도까지만 해도 뭐 과거 자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던 때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마이크로필름 자료 본 적 있으세요? 직접 본 적은 없죠. 이렇게 도서관에서 넘겨가면서 확대해보고 막 이런 거?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전 수업 시간에 본 적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마이크로필름 거.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그 아주 큰 도서관에 가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가오는 상당해요. 화면이 굉장히 커요. 예, 저 병원에서 옮기고 다니는 저 밥 카트 있죠? 그만한 거 이렇게 쓱 들고 들어오더니 해주는 거라고는 사진 보여주기. 차라라라라라 뿅. 옛날 신문 같은 거 딱 보여주고 뭐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미림팀 사건까지 얘기를 쭉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원래 오늘의 메인 이벤트 하이라이트 에셜론 문제를 얘기를 해야죠. 네, 에셜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의 특징을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존 에드가 후보는 사찰과 도감청의 대상이 지위고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돌아가시긴 한 겁니까? 그럴 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비스 프레슬리, 제임스 딘, 투팍 혹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소문난 분 에이미 와인하우스 등과 더불어 어디 모처에서 마이클 잭슨 씨 존 에드가 후보는 아직도 감청을 하고 있다. 이런 모처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에드가 후보 옆에서 또 역시 감청을 하고 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본 존 에드가 후보의 얼굴은 존 에드가 후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긴 백인은 많거든요, 동네에. 그가 생각했을 때 미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존 에드가 후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도청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그럼요. 대한민국은 살짝 촌스럽습니다. 요정에 드나들 정도의 사람들만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때까진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네. 예. 광고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얘기해보죠.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에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인증선 들어있어? 원산지 대서관에서 추천서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돌아왔습니다. 예. 도감청의 현대사, 그리고 미국식 도감청에서 유흥업을 가미한 한국형 도감청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시아적 도감청.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묵직한 키워드인 에셜론입니다. 에셜론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감청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신기원을 이룩한 프로젝트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가능해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 에드가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미림팀이 됐든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 개인을 도청합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을 도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셜론은 막무가내로 몽땅 쓸어 담습니다. 도매급. 코스트코 가시면은 그 간판 밑에 붙어 있는 거 있죠? 홀세일. 죄다. 쓸어 담는 거죠.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ISP를 잡아족치면 망을 쥐고 있는 회사를 잡아족치면 모두를 감청할 수 있다. 그 망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도청할 수 있다. 되는 거죠. 이게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그 에셜론 프로젝트 밑에는 프리즘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통칭해서 에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셜론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관은 NSA가 맞는데 NSA 단독으로는 이만한 프로젝트를 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죠? 사실 그 기반은 UK-USA라는 협정에 가담한 포함된 5개 나라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구사. 이게 사실 간단합니다. UK하고 USA하고 시큐리티가 나는 어그리먼트를 맺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UK, USA가 된 건데 영미 안전협정 이게 처음입니다. 영국과 미국입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포함된 세 나라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연방이네요. 영연방이죠. 영어생활권. 커먼웰스. 영어생활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5개 나라가 모여서 만드는데 사실 60년대 이전부터 그 냉전 시대에 NSA가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유럽, 동유럽 이런 데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 이 국가들을 집단적으로 감청하기 위해서 애를 무던히 썼다. WTO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렇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그 소련이 붕괴하게 되면 사실 에셜론의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 적대국, 냉전 시대의 적대국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에셜론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역으로 더 커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군수창을 딱 돌아봐요. 그렇죠. 그 회한을 가지고 봤더니 전쟁은 끝났지만 쟤들은 너무 쓰고 싶어.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빛나는 것이 에셜론이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쓰겠거든 이건. 제가 군 제대할 때 제가 2년간 쓰던 총을 보면서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 총은 참 정이 들었지 이러면서 꼭 들고 나오고 싶던. 난 부술 수 있으면 부셔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한 정이라도 적으면 나중 전우들이 좀 덜 고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 친구 덕에 휴가도 나오고. 진짜 총잘 쏴서. 아니 근데 이용 병장 개인에게는 총이었는데 M16이었습니까? 그 총이었는데 K2 네. 근데 국가가 보기에는 전쟁이 끝난 국가가 보기에는 전쟁 때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던 기술 중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쓰면 좋을 것 같은 거 봤더니 감청. 네. 참 버리기 아쉽죠. 그렇습니다. 아깝죠. 그동안 쓴 돈 생각도 나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에셜론은 완전히 물량 승부고요. 특정인을 감청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 놓은 통신망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루스 얼마이티에서 브루스가 어느 날 깨어보니 그렇죠. 모든 이들의 기도가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예, 엄청난 양의 메일이 들어와서 일제히 예스로 딱 눌러버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복권이 다 당첨되고 로또가 다 당첨되는 바람에 당첨금이 1달러가 되고 40, 50년대는 주로 통신이 무선 통신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 이후로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주로 광 케이블이 발전하게 됩니다. 네. 왜냐? TV같이 단방향으로 쏘는 전파는 아주 거대한 송신탑만 있으면 수신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수신한 쪽에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내려면 또 거대한 안테나와 출력 센 송신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집집이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선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구리선을 대체할 수 있는 광 케이블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통신이 광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그게 99%를 넘어갑니다. 지금도 전파사에 가보시면 광케이블들 집 밑에 깔려있는 거 여기저기 깔려있는 것들 중에 비만이 와서 뭐 축대 무너져서 이렇게 해서 고장나면은 광케이블 그렇죠.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전파사에서 파는 거예요 동네에. 예. 다 있으니까 지금은. 그 이런 광 케이블로 이루어지는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그 광 케이블을 뚝 잘라서 다른 데로 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리선하고는 다른 거죠. 구리선은 이게 선 따가지고 거기에다 연결하면 되는데. 심지어 구리선은 선을 안 따도 돼요. 그래요? 그 선이 딱 있으면 선 주변에 코일을 감잖아요. 그럼 그 선에 들어가는 전기 신호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광 케이블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시사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걸 설명해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을 딸 수가 없어요. 광케이블은. 광케이블은 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광케이블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 광케이블은 그 MD 나왔을 때 MD 워크맨 대체했을 때 저 미니디스크맨 나왔을 때 그때 들으시던 분들 자기 음질에 깜깜하다고 광케이블 좀 쓰던 사람들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럼요. 허구한 날 고장나니까. 이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새로 사는 수밖에. 한 번 망가지면. 따다 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그리고 광케이블은 빛을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리 섬유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거잖아요. 빛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 들어있는 유리가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 신호를 증폭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는 구리선도 마찬가지인 게 구리선은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네. 구리선의 증폭기보다 광섬유의 증폭기가 훨씬 더 멀리 있어도 됩니다. 그러겠죠. 감쇄율이 훨씬 적어요. 그 빛이 훨씬 잘 통과하는 거죠. 그럼 그 증폭하는 포인트를 노려야. 증폭하는 포인트는 사실 별게 없어요. 한 선만 지나가니까 그 선들이 모두 모이는 기지국 여기에다 장비를 갖다 놓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비란 감청 장비요. 네. 예. 그리고 거기 또 있습니다. 이거 유비관우 장비겠습니까? 아니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네. 자 그러면 기지국과 기지국 개무시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행자라 그런 거야. 내가 언제 그 기지국의 이름이 장판파고 기계 이름 딱 따봤더니 장익덕 A1. 네. 그리고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가 현대로 자꾸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이 위성통신으로 대체가 되죠. 네. 우리나라도 저 대전 금산 쪽에 가면 이제 위성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광케이블이 다 거기에 모여서 해외로 쏴지는 겁니다. 네. 물론 해외로 갈 때 해저 케이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율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요? 예, 위성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정확하고 빠르니까. 시가전 혹은 이제 그 육군의 근접전이라고 보면 성문이 딱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정보라면 끝. 어떤 나라든지 그 모이는 길목이 있다는 거죠. 진짜 장판파다. 예. 내가 맞았네 심지어. 그래서 NSA의 그 에셜론 프로젝트는 타겟을 어디로 잡느냐. 네. 결국 위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 180개 정도의 위성을 다 커버하고 있고 이 정도면 전 세계 통신량의 상당 부분,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알 수가 없죠. 상당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 알려진 바로는 음성 통화,
팩시밀리, 뭐 기타 어떤 그 개인 간의 통신을 약 하루에 30억 건 정도를 백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도 얘기예요? 그게 벌써 90년대, 2000년대 얘기입니다. 문제는 90년대에 이미 그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수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장 매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CPU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서 에셜론의 기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제는 막 전 세계 거의 모든 통신을 다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대두하는 빅데이터 기술 있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기술을 만나면 에슐론이 꼽힐 수 있다. 비로소. 빅데이터 기술 자체가 에셜론 프로젝트에서 파생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면 진짜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미래가 가능하죠. 모든 걸 볼수 맞춤으로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감시하다 말고 그렇다면 얘는 내일 모레 살인을 저지르겠구나. 가능하죠. 네. 뭐 좀 더 온건하게 얘기하면 얘는 차를 사면 뭐 렉서스를 사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구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에셜론에서는 주로 한참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얘기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통화 중에서 폭탄, 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거를 자동으로 체크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필터링을 딱 고치면 그 통화 숫자가 확 줄겠죠. 네. 그걸 사람이 검토하게 되면은 테러를 모의하는 사람들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는 쉬워요. 저장 매체와 빠른 속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기술이 또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그 빅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위성을 통해 NSA 본부가 있는 메릴랜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거기에 그 슈퍼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확실히 통이 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모은 빅데이터 중에서 소련과 관계에 있는 정보만 골라냈으면 되죠. 그럼 땡이었습니다. 예, 소련이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만 감시하면 되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뭘 골라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최근 이제 스노든 사건 때문에 폭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럽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 결과 냉전 시대가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난 오늘 에셜론 프로젝트가 주로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가, 뭘 뒤지고 있는가가 밝혀집니다. 군대나 뭐 적대적인 국가, 상대편의 군사 조직, 정보 조직 이런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을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나 전쟁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상업적인 거래,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감시견은 감시견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눈이 되어주니까 초소 감각이죠. 전체에. 감각. 예, 감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전체에. 그래서 그 감각을 지배하게 그냥 두면 나중엔 반드시 이렇게 트렌드 세터가 된다. 지가. 그렇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킨 대로 적이 오면 짖다가 나중에는 적이 누군지를 구분해주는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거죠. 감시견이. 자동적으로 감각이 권력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개 비유 좋다. 왜냐면 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 이용은 개를 처남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낯선 사람 오면 짖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짖으면서 개가 이렇게 나 잘하지 하면서 뒤돌아보는 거 아시죠? 칭찬을 요구하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칭찬받을 일이 되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위해 계속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온전히 그들에게 내주면 그들은 우리의 트렌드를 만들어내줍니다. 그렇죠. 자꾸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대기업들과 경쟁 상대에 있는 유럽의 대기업들의 사내 통신을 감청해서 그들의 경영상, 업무상 비밀을 확보하고 이거를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봐봐, 해킹팀 사건이 애플이 삼성 죽이려고 한 거니까. 이 나쁜 놈들. 결국은 이게 세계 평화, 뭐 인류의 안전, 뭐 이런 국가 안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젠 자본의 문제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징후를 유럽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강력하게 미국의 항의가 들어갔죠.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을 합니다. 네. 스노든이 자료를 공개했다. 그랬었나 보지. 지금은 안 할걸?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죠. 유럽 의회 공고는. 그러니까 미국 내 언론들은 스노든을 공화정 이후 다시 없을 매국노로 취급하느라 애를 쓰고 있죠. 그렇죠. 낙강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네. 유럽 의회는 굉장히 무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맞아 보이니까 개인 간, 회사 간, 기업 간 통신할 때 조심해라. 암호화해라. 이것은 거의 앞에 말씀드렸던 박정희 같은 방법이 없다. 네.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기분은 나쁜데 개길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개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질적인. 네. 미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 이상. 네. 미국은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에셜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 UK, USA의 5개국에 더해서 몇 개의 추가적인 협조국이 있다. 인텔, AMD, 나라. 알았어. 예, 나라. 예. 나라보다 크잖아. 협조국. 네. 예. 그 나라들의 명단이 독일, 일본, 노르웨이, 터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느낌이 좀 어제 들었던 해킹팀에게 프로그램 산 나라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좀 다르죠. 물론 그중에 터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느낌을 뭘 받냐면은 국가 간 통신망이 지나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감청 장비를 놔야 되는 거야, 이 나라들에. 노르웨이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독일, 일본, 터키는 냉전 시대 미국의 전진기지였죠. 그렇죠. 최전방. 예, 그 독일, 일본, 터키는 그 미국과 군사적인 관계가 밀접하죠. 역시 우리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 왜요? 다른 데서 이런 소리 했잖아. 그러면 이용 같은 사람이 나와서 주요 우방국이었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우리는 전진기지다. 거기는 전진기지지 뭐야?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선택권은 없으니까. 근데 웃긴 건 그거죠. 지금도 선택권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 나라들이. 그리고 독일, 일본, 노르웨이, 터키에 이어서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데에 꼭 끼더라고요. 뭔가 영양가 없어 보이지만 안 끼면 혼날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줄을 열심히 서는 이병의 마인드죠. 이등병의. 예. OECD도 이렇게 OECD 다른 나라를 돋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OECD 중에 이런 나라도 있대. 뭐 이런 우리가 있어야 모든 나라들이 꼴찌를 면한다. 예. 거기 껴서 뭐 먹을 게 있어서 끼었는지 아니면 강요를 받고 마지못해 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끼었다는 것 사실도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에셜론의 변천사를 살펴보다 보면은 자랑스러운 에셜론에 낀 국가. 예. 네. 그것도 뭐 따까리 레벨인데 뭐. 하여간 껴있는 거 이름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 안보. 이게 국격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 안보, 전쟁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도청 또는 감청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요, 자본 권력에 복무한다는 말을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끝에, 그런 변질의 끝에, 네. 바로 어제 방송 나간 HT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거죠. ICS. 예, 이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의 신차, 자동차.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 만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본이 앞서 먼저 뭘 벌리고 권력이 거기 따라 붙어서 돈을 내고 묻어가서는 네. 자본이 권력보다 이만큼 앞서가 버린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본이 직접 도감청 기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사실 이게 구글을 보면서 예. 예전에는 구글을 정말 좋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구글 멋진 회사 하죠. 아니 어떻게 예. 이런 검색 엔진이? 예. 어떻게 이런 걸 다 검색해내지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에 예.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섭죠. 이렇게 에슐론 같은 걸로 모아놓은 막대한 데이터가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로 만약에 뭔가 우리는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자꾸 이제 크롬을 가지고 웹서핑을 하다 말고 그렇죠. 자꾸 짜증이 나죠. 같은 컴퓨터에서 한 1년 앉아 있으니까 이 새끼는 이제 옆에 광고창에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건 보여주질 않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잖아요. 이놈이 날 알아. 유튜브 들어가면 추천 동영상이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여. 이제 무슨 취향대로만 떠.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안 샀네. 그래서 가끔 이제 PC를 포맷하고 새로 깔잖아요. 네. 그러면 크롬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이 자식 왜 이렇게 몰라?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옛날에는 포맷하고 다시 깔면 리셋이 됐는데 그렇지.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그 크롬도 로그인해야 되잖아요. 예, 구글 로그인 딱 하면 그대로 복구가 되는 거야. 와. 사실 이 돈비 이블이라는 말은요. 거기 써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귤 즙을 이렇게 칙칙 뿌려보면 돈트가 없어지는 그런 건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구글의 멤버들이 설립자 멤버들이 그 돈비 이블이라는 그 문장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공포심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돈 이렇게 띄우고 비이블. 다른 거 하지 말고 비이블만 하자. 다른 건 다 하지 마. 아니면 머니 비이블. 돈이요 악해지자 이런. 쇼미더머니식의 작사법이네요. 네. 뭐 그들이 이불하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하여간 이용이 구글을 예로 들길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기술이나 독재에 정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은 박수를 받으면서 어떤
찬사를 받으면서 태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건 역사를 보면 늘 그랬죠. 구구를 보면 들어요. 독재에 복무한 도구는. 그리고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 해내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건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건 도청이나 감청은 절도나 강도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써 있습니다. 형법 따위가 아니고 무슨 특별법 따위가 아니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네. 그렇습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조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 사람이 나와의 친밀한 동영상을 찍고 있어. 예. 근데 그걸 저 사람이 아무런 악의 없이 유포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취재 혹은 개인 간의 송사에서 쓸 수 있는 녹취록의 합법적인 범위는 무조건 당사자가 직접 그 대화에 참여해서 녹음한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어야 되고 옆에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홀로그램으로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네. 나와서 당당하게 내 신원을 밝히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녹음해놓은 증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청이니까. 카페 옆자리에서 녹음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자리에 인사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들을 도청하는가? 또 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왜 헌법을 어기는가? 이게 바로 그 권력의 힘이고 자본의 힘인 거죠.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국가안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에도 예외 조항이 항상 있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도청을 할 때 그나마 그 도청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눈치를 채기가 쉬웠어요. 뭔가 장비가 와야 되고 뭔가 사람이 와야 되고 몰래카메라나 마이크가 와야 되고 그 사람이 뭔가 어설픈 행동을 하고 네, 뭐 이상한 행동을 수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최소한 2개, 마이크가 1개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비를 모종의 이유로 항상 켜서 들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안 켜서 들고 다니기란. 스마트폰을 끄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온 날. 예.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나의 24시간 내 주변에 스마트폰이 전원이 켜져서 놓여있는 상태 모든 시간이 다 공개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야,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국정원만 도청하는 거 아니고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닙니다. 경쟁사 직원들 뭐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청 프로그램 어설픈 것들 널려다닙니다. 굴러다닙니다. 용산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군사용 목적으로만 쓰이던 뭐 100만 원짜리 물건들 지금 20-30만 원에 다 팔죠. 그 뭐 몇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네. 용산 가서 상담 받아보면 그런 걸 만드시는 상담을 받았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요? 장인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장인 정신을 발휘하면서. 네네네. 예. 그 이름 새기셔야 되는데 그런 장인분들은. 요즘에 나온 그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회사 헥트팀. 네, 헥트팀. 네. 이제 헥트팀이 됐죠. 네. 해킹팀이 헥트잖아요, 이제. 네. 그 사람들 이제 해킹된 팀. 그 사람들 생계는 어떻게 하나 몰라. 망했지. 망했지 뭐 이제. 자본 논리에 귀속되는 거야. 이제 생계형 방산 비리 이런 거 하셔야 되나 그분들? 그 헥트팀의 고객 중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썼겠죠. 10억 없어서 장사 못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그까짓 돈이 뭐 사실 대기업 입장은 돈입니까? 네. 사람들이 상대를 이기고 싶어 할 때, 상대를 내 맘대로 조종하고 싶을 때, 상대의 음험한 구석에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습니다. 알아내고 싶어 하죠. 협박거리로 쓰고 싶어 하죠. 아, 마사오님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난다. 뭐요? 싸우다가 갑자기 쟤 저거 쌍꺼풀도 수술한 거야.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알아내서 미리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정까지 파기를 원합니다. 네.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강렬하게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다면 100% 다 동원하기를 원할 겁니다. 밝혀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헌법에 뭐가 적혀있건 상관없죠. 밝혀지지만 않으면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네. 국가 권력과 자본도 인간성의 이런 어두운 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네. 그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더욱더 강력하게 또 투명하게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고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자꾸 그늘 속으로 숨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이미 이런 투명한 약속과 룰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 나라의 헌법에 도청하지 말라고 써 있는 이유는 그게 나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돈비 이불 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내가 이불이 될까봐 써놓습니다. 써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썼는데 자꾸 외면하려고 듭니다. 외면하고 싶죠. 한 인간 같죠? 그 국가가 헌법을 만들어 놓은 국가 전체가. 예. 그런 그 인간성의 어두운 면이 국가 권력과 자본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옳습니다. 예. 사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런 어두운 욕망을 억제하고 상호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게 문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계 만들고 그런 게 문명이 아니죠. 그런 관점, 그 문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모두는 아직도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네. 그게 야만이라면 정말 무서운 야만이네요. 당장 내 생존 자체가 보존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어떤 맹수가 뛰어나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인 거죠. 우리가 몇백 년에 걸쳐서, 짧게는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온 현대 문명 국가라는 어떤 시스템과 룰과 조직도 우리의 사생활이나 우리의 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야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네요. 애통하고 무섭고 비참하죠. 빌라 같은 데 살면서, 아파트 같은 데 살면서요. 예. 집과 집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많게는 뭐 하루에 몇 건씩 나라 안에서 살인도 나고요.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살인은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아유,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멕시코의 큰 범죄 조직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줄 아는데요. 한국 사람들 자살하는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면 이제 동물적인 본성을 가능한 동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그 집값 좀 비싸고 이런 동네 사람들 만나보면 이웃들끼리 서로 친하지가 않은 게 무슨 작은 문제만 있으면 본능적으로 기타를 빡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기 보호 본능을 발동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나는 돈 안 낸다라는 말부터 하고. 그거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예. 딱 이게부터 나오는 거죠. 나 수고 덜 하려는 생각만 하고. 왜냐면 호구 잡히니까. 호구 잡히는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호 본능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드러난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예. 이것은 일종의 야만이죠. 야만이죠. 사회가 문명화됐다면은 매 순간 보호 본능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 내가 안전하니까. 야만은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는데 이 탐욕도 보호 본능 중에 하나예요. 가만 보면 보호 본능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잃으면 여기서 더 잃으면 끝장이다. 생존이 위험해진다. 늘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거죠. 이 생각을 맨날 하면 겁에 질려서 돈을 찾아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초원복집 얘기할 때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고 미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도 그랬지만 한 사람이 국가다. 소수가 곧 국가와도 동일하다. 거대한 조직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면 미림 사건일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치사해야 할 사람들이 치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권력을 얻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에셜론으로 넘어와서 그게 이상해지죠. 예.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뭡니까? 어떤 자본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쪽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네. 라는 개념이죠. 권력을 그대로 철 안 든 사람들한테 계속 맡겼더니 그 권력이 향한 곳은 돈이 됐는데 그 돈은 가진 사람에게 주는 만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잃을까봐 생기는 공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감총 같은 비인간적인 방법이 이렇게나 쉽게 횡행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야만적이 되려면 무서워야 되거든요. 보수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그 모든 일에 바닥에 공포가 깔려 있다. 네. 저는 그거에 100% 동의합니다. 맞아. 예. 당당하면 정의로울 수도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던 얘기나 해킹팀 동영상 보면서 해킹팀 동영상. 해킹팀 동영상. 미음이 없어요. 야, 해킹팀 있구나. 해킹팀 동영상. 아까 동영삼. 동영삼? 그 뭐야? 그 태양과 김영삼이야? 네. 그러니까. 네. 그 홍보 동영상에서도 국가 권력이면 그 나라 안에서 두려울 게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죠. 네.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네. 당신 무서울 거다. 근데 야, 네가 찍어놓은 사람이 네가 모르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네? 그렇지. 어때? 무섭지?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공포. 예.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공포를 조장하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공포 조장의 능력자들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이네요. 네. 예. 그리고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은 공포도 아니고 그냥 외로웠던 사람 주제에 외로움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안 외로운 걸로. 그러니까 아니 외롭지도 않으신 분이 블로깅질 한 번에 온 나라를 공포에 가장 크게 사로잡혀가지고 야만적으로 구는 이들의 야만을 밝혀내서 온 나라를 뒤집어 보셨거든요. 휘떡 뒤집어 버렸죠. 네. 저희들이 지금 가던 프로젝트 다 멈추고 지금 이번 주를 지금 여기에 쏟아 부었는데, 저 오늘의 내용과 어제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들으시게 될 뉴스를 어디 뭐 어르신들 뵈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본인이 이해하실 때에도 좀 더 스무스한 소화를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과 물뚝심송 상임고문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 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 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갑자기 인간의 두려움으로 회귀를 해버렸는데 플라스틱 서저리의 본고장 그곳에 가보면은요. 압구정역이나 서면역의 롯데백화점 맞은편 이런 데 보시면 포항에 과메기가 있다면 강남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있는 실리콘이 있는 한중일에 많은 성형하시려는 분들이 넘칩니다. 사회적인 일정한 권력을 얻지 못할까봐 가지고 있던 걸 뺏길까봐 하는 두려움을 시장이 자꾸 조성해주면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광고 홍보에서 얻은 두려움에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돈을 쓰려고들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때로 의료사고로 인해서 처참한 결과를 얻기도 하고 심하게는 가족들이 영원히 피멍이 들도록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본인들이 조금만 당당하고 안타까울 게 없고 더 정확히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 이 모여있는 병원 혹은 사업체라면 인정하고 빠르게 보상하겠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성형산업의 고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못 벌면 망에 쓰러져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이 과정까지만 들으면 대체 누가 좋자고 성형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체적인 21세기의 산업 구조를 보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이 그겁니다. 누가 좋자고 이렇게 바쁠까? 누가 좋자고 이렇게 열정적일까? 심지어 자본이 보채고 막 자본이 서로를 보채고 심지어는 자기 등에 채찍질을 막 해가면서 구성원을 죽여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까지도 어찌 이제 이 나라에서 38년 살아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국가까지 저런다? 자본에 복무하기 위해서 국가까지 국민을 감시해야 된다?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죠? 만약에 그 HT 해킹팀의 고객 중에 북한이 있었다면 어떨까? 어떨까? 만약에 북한이 해킹팀에서부터 뭔가를 구입했다면 그건 대남 첩보 활동용이 맞아요. 이 형이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북한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해킹이 아니거든요. 오가 작통이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구매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남한은 구매를 했는데 남한이 구매를 해봤자 대북 첩보전용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게 쓸모가 없듯이. 그건 이준행 선생이 트윗에서 밝힌 바, 안 외로우실 때 트윗하시잖아요. 그분은 네. 밝힌 바 있어요. 네. 붉은 별 OS를 터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고려링크 스마트폰 터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요일 얘기했잖아요. 네. 왜 이래? 왜 갑자기 이게 엄청 새롭다고 생각이 들었지? 우리 더워서 그래요. 네. 예. 얼른 돈 모아서 스튜디오에 에어컨 설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 안 팔아줘서 고맙다. 네. 해킹 열심히 하는 사람들 두렵다는 것만 알겠다. 뭐가 두려운진 모르겠다. 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겁을 줄 때 서로 국민들이 자중질환하면서 네가 무서울 게 없는데 뭐하러 해킹당하는 게 무섭냐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고 주변에 아들, 딸이 막 희생을 당해야 정신 차리고 그런 멍청한 상태가 되지 말고 정말 가장 두려워해서 우리한테 공포를 심어주려고 애쓰는 저놈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그건 끝까지 무섭게 만들어줘야 붑니다. 안 그러면 안 불어요. 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게 인정이거든요. 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용기를 어마어마하게 발휘하거나 아니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신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족치거나 네. 끝까지. 이번 일은 어떻게든 가름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진짜 결론이 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1야당을 응원하잖아요, 저희가 이럴 때. 가장 슬픈 결론이다. 믿을 건 제1야당. 그래도 합법적인 조직이다. 정보위에 아는 의원분들께 열심히 하고 있냐고 가끔 여쭤가지고 후속 보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AKA 5163부대 육군 5163부대 숫자 조합하고는 진짜 5월 16일 새벽 3시 부대 카페 이름 같네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용상 윤수석과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가 다음 주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딩딩딩딩딩 홍성갑. 네, 다음 주에 뵙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